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고립된 국가 북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갈 수 없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족을 둔 탈북민만큼은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매개체는 다름 아닌 대북 송금입니다. 탈북민 34,000명 시대, 탈북민 10명 중 6명은 국내 입국 이후 대북 송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금 횟수는 연간 1회가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회 평균 송금 금액은 201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돈 200만 원이면 북한에서 쌀 약 800kg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송금 목적은 북녘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 대북 송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보통 송금은 탈북자 출신 국내 브로커와 중국 내 브로커 그리고 북한 내 브로커까지 총 3단계를 거치는데요. 탈북민들이 국내 브로커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각각의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북한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국내 브로커는 북한 탈북자인데 그분이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탈북 브로커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은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자기 인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을 보내겠다고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계좌번호를 받아서 거기다 돈을 보냈어요. 한국 돈으로 보내면 그게 중국에 가서 위안화로 교체돼서 북한의 중국 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는 북한에 있는 돈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제 가족한테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송금에 걸리는 시간도 대단히 짧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돈이 당일 안에 북한 가족에게 전달된다는 응답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돈을 보낸 탈북민은 가족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수신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거주 당시 송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탈북민도 전화 확인은 필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탈북민 가족과 전화로 확인해야만 내가 돈을 받고 그러죠. 브로커가 전화로 확인시켜줘요. 가족에게 돈을 받았다 하라 그러면 응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야 저기서도 한국에서도 마음 놓고 나도 마음 놓고 그러죠. 그렇게 확인하고 돈을 받았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북 송금 시스템이 2010년대 초 대규모 탈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갖춰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경제를 회복하기 바빴던 북한 당국 역시 탈북민 송금에 대한 강력한 단속까지 벌일 여력은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도 탈북민의 대북 송금 부분은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진 돈들이 탈북민 가족의 경제 사정 외에 북한 주민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제난 속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탈북민 가족이 보내주는 돈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탈북민 대북 송금이 2010년대처럼 활성화되지는 못할 거란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입니다. 기댈 곳은 탈북 가족의 송금뿐이지만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의 상황도 녹록지 않은 현실입니다. 탈북민들은 송금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전달합니다. 보통 송금은 탈북자 출신 국내 브로커와 중국 내 브로커 그리고 북한 내 브로커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루트는 한국에서 보낸 돈이 당일 북한에 도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게다가 송금의 증거로 북한의 가족과 전화 통화를 연결해주거나 사진, 영상 등을 보내줘 브로커에 대한 신뢰도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대북 송금 시스템이 2010년대 초 대규모 탈북과 함께 구축되었다고 분석합니다. 2010년 초반에는 연간 약 3,000명이 탈북했는데요. 이때의 규모의 경제로 전국 각지의 북한 개별 지역마다 브로커 체계를 갖춰 일반 기업화되었다고 합니다. 남북이 바라봤던 송금 브로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고 탈북민이 송금하는 돈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탈북민 송금 브로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한 경제를 회복하기 바빴습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탈북민 송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북으로 송금된 돈들은 탈북민 가족의 경제 사정을 나아지게 만들어 북한 주민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탈북민들의 탈북 경로인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태국 등을 방문한 노교 미국 워싱턴 북한 선교회 사무총장은 북중 국경 경비 강화와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 등으로 탈북 시도와 구출 활동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북한 주민이 바로 탈북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 뿐 아니라 브로커 비용도 터무니없이 오른 탓에 동남아시아에서 탈북민 구출을 돕는 선교 단체들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
태국, 베트남을 비롯해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까지 방문한 미국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노규호 사무총장은 1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탈북민 구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중 국경 경비가 더욱 강화하면서 이제는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지난해 중국이 시행한 반간첩법의 영향으로 탈북민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 사무총장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 안전가옥에서 만난 탈북민 6명도 모두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최근 북한에서 바로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탈북민 구출에 필요한 브로커 비용도 이전에는 한국 돈으로 약 300만 원에서 지금은 약 1,700만 원으로 6배 가까이 껑충 뛴 탓에 선교 단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노 사무총장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 사무총장은 중국 단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인근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며 본국에 돌아가기 전 선물을 사려는 것으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탈북 경로를 돌아보셨는데 현재 탈북민 구출 활동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북한 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중국이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이동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현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외화벌이를 위해 일하러 나온 북한 주민이 몰래 탈출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경우에 현지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 노동자들이 혼자 다니는 일은 절대 없고 적어도 3사람 이상 같이 다니도록 하고 항상 주변에서 공안이나 보안 요원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 국경의 경비 강화로 탈북이 어렵고 중국 내 탈북민 구출도 한층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은데 탈북 경로의 마지막 관문인 메콩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점점 말라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메콩강 인근 메샤이 국경 검문소 부근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직접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거슬러 삼각주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곳은 상류 지역이라 그런지 그렇게 물이 마르거나 가물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그 후에 캄보디아를 갔었거든요. 캄보디아도 메콩강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류 지역인데 캄보디아에서는 메콩강 물이 줄고 많이 가물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메콩강에서 고기도 잡고 생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배가 그냥 숲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쪽에는 물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겪었기에 중국에서 탈출을 결심했는지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판려가 한족이나 조선족 남자들과 결혼해 살게 되거나 혼자서 숨어 지냅니다. 아무래도 탈북민이기 때문에 이들이 중국에서 신분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중에 몸이 굉장히 아픈데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병원에 가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북송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병원을 못 갔습니다. 또 주변에서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 못된 사람 같으면 자꾸 폭력을 쓰고 위협하고 그렇게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거죠. 그런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내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돌봐야 되지 않나라고 결단하면서 자기 인생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탈북이라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 탈출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좀 들여서라도 탈출을 돕고 그 사람을 언론이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홍보하는 방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선교 단체로서 기대하는 탈북민 구출 사역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같이 탈북민 구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 단체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재고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획경제를 앞세웠던 북한에서도 시장경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돈은 사상이나 이념을 넘어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가치가 됐는데요. 특히 돈을 버는 경제활동의 주체로 여성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탈북 여성 경제인의 시각으로 북한 실물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보는 돈 버는 재미와 돈맛, 북한 경공업 분야 무역일꾼 출신 탈북민 김혜영 씨와 함께합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북한 양강도의 가족에게 돈을 보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친구의 말이 지금도 송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브로커와 연락이 쉽지 않고요. 브로커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중간 수수료가 여전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 친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요즘 물가가 더 오르고 살기 어려워져서 가족으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소식이 왔는데 제 친구도 겨우 돈을 모아 보냈거든요.
그런데 브로커의 중간 수수료가 50%나 돼서 정작 가족에게 가는 돈은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 친구가 어렵게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모아 보냈는데 환율로 계산하면 중국 돈으로 약 5천 위안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절반가량인 2,500위안 정도가 가족에게 갔다고 합니다. 요즘 북한과 자주 연락하는 탈북민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제 주변에도 북한의 가족과 연락했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전화 통화에 대한 단속, 특히 중국 전화기로 한국과 연락하는 것에 대한 검열이 지금도 엄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브로커들도 먼저 연락을 잘 안 하는데요. 어떤 브로커는 정말 목숨을 걸고 중간에서 탈북민과 북한의 가족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북한 브로커들의 생활도 너무 힘들어졌거든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탈북민과 북한의 가족들을 연결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로커와 통화한 제 친구가 현지 사정을 물어보니 식량과 생필품 등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쌀이나 옥수수 가격도 몇 달 전에 비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쌀이 1kg에 북한 돈으로 10,000원까지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생활고가 말이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건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난 6월 말부터 지역 간 이동 금지는 조금씩 해제되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사람의 왕래는 쉽지 않지만 도시 간 차량의 이동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자 이동에 숨통이 트였다는 건데 시장 물가가 좀 안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마다 장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마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도 각 집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다양합니다. 꼭 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파는 집에 가서 사오면 되는 거죠. 음식이나 생필품도 그렇게 구매하기 때문에 꼭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는 각 가정도 어디선가 재료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통이 막혀 있으니까 집에서 물건을 거래하던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족과 통화한 그 친구의 말로는 북한에서도 식량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돈으로는 몇 달 못 버틸 것 같다고 합니다. 중국 돈 2,500위안으로는 얼마간 식료품 비용으로만 쓰일 뿐 이것으로 뭔가를 시작할 장사 미처는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 대신 사람들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집을 판다고 합니다. 최후의 선택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 북한 집값마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주민들의 살 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공식 시장에서는 북한 돈으로 통용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사람은 중국 위안화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는 아파트나 단층집마다 다 장사하는 품목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북한 돈으로 조금씩 환전해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 여전히 중국 위안화로 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전화가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털컥 겁이 난다고 하는데요. 넉넉하게 보내주지도 못하는데 어렵다는 연락이 오면 마음만 아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도 북한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고 물가가 너무 올라 제대로 밥 한 끼 먹기 힘들다는 말에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어렵게 돈을 모아도 브로커 수수료가 여전히 50%에서 60%까지 되니 송금을거리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저도 가족에게 돈을 보냈지만 너무 높은 중간 수수료 때문에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어렵게 돈을 보내는 탈북민이 있는가 하면 나중을 기약하는 탈북민들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마음껏 가족을 돕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